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대나무 숲이다라고 생각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단위 지역의 읍내에서 살았어요. 대학 졸업 후엔 지역은행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 평범했고 직장 생활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변해버렸죠.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 지인의 지인이 건너 소개를 해준 거였어요. 남편은 저랑 같은 지역에서 몇 단인 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후반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전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예비 시아버진 마을 이장이셨는데 농사도 크게 짓고 소도 50마리나 키운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예비 시댁에 갔는데 마당까지 있는 2층짜리 주택이라 깜짝 놀랐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와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네. 반가워요.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계속 입이 귀에 걸린 채 절 바라보셨어요. 그래, 은행에서 일한다고? 아이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걸 보니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보네. 우리 정덕이가 어디서 이런 참하고 능력 있는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새아가라고 불러도 될까? 그럼요.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세요. 저 솔직히 여기 오면서 엄청 긴장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저 앞으로 정덕 씨랑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도 자주 찾아뵙고 예쁘게 살게요.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복을 다 받아보네. 새아가, 네가 우리 집의 은인이다. 은인이야. 아주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정덕이가 속썩이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알겠지?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던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읍내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들처럼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해서 같이 먹고 자녀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비록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부러울 거 없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잘해주시니 더욱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관심이 조금 귀찮았나 봐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잔소리가 많은 편이긴 하셨거든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셨어요. 정덕아, 너 요즘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니? 일은 잘 들어와?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야? 엄마, 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 나이가 40도 넘었는데 언제까지 참견할 거예요? 우리 회사 매출은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
네 동생들은 서울에서 탄탄한 직장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잖니. 그래도 네가 큰형인데 얼른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시동생이랑 시누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시누이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동생들이랑 비교한다고 느꼈는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걔네들 얘기는 왜 자꾸 꺼내요? 걔넨 월급 받는 월급쟁이고 난 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이나 알아요? 이러다가 잘 되면 걔네가 몇 년간 번 돈 한순간에 벌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알지만 괜히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까 봐 그렇지. 저는 남편이 점점 언성을 높이는 것 같길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아직은 사업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이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보, 어머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다 당신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원래 부모님들은 자식이 환갑이 넘어도 걱정하신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한텐 자상하고 잘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만 하면 매번 짜증을 냈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전날 술을 먹고 들어와 숙취가 있다며 거실에 벌러덩 드러눕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덕이 너 이제 그 술 좀 줄여라. 나이도 있는데 슬슬 건강 생각도 해야지. 너 우리 동네 최씨 아저씨 맨날 술 먹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 모르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술 줄이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해야 돼. 너 나중에 병 걸리면 네 마누라한테 병수발 시킬 거야? 나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네 몸은 네가 간수해. 아이씨, 또 잔소리예요? 내가 무슨 박씨 아저씨처럼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아요? 원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술독에 빠져 죽은 사람인 줄 알겠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이렇게 들어 누워있을 시간에 동네 한 바퀴라도 뛰고 오면 되지 않니? 아니면 너 자전거 있잖아. 마실이나 다닐 겸 자전거로 슬슬 돌아다니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너 자꾸 엄마 말을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새겨들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술 줄이고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엄마도 다리 아프다고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만 운동하라고 하나 몰라. 어휴, 저 화상.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다 늙어서 골골대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관리 좀 하란 말이다. 그리고 너 적금은 들고 있냐?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있는데 그거 다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지? 너 그 소비 습관도 좀 고쳐야 돼. 쓸데없는 거 자꾸 사지 말고 최대한 아껴 써. 젊었을 때 아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야. 맨날 친구 만난다고 돌아다니지만 말고. 알겠어? 아우 진짜 그놈의 잔소리.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엄마, 나 벌써 40도 넘었어요.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어머님이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될걸. 내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뭐. 맞는 말도 한두 번 들어야 좋은 거지. 저런 얘기를 백날 똑같이 들어봐. 안 지치고 백이나.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당신 건강관리 좀 해야 돼. 이 술배 나온 것 좀 봐. 이러다가 나중에 혈압이니 당뇨니 성인병 걸리는 거라고.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나랑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하다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 어머님한테 짜증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을 구기며 툴툴거리더라고요. 결국 제 말대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들어가 어머니께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니까 비교당하는 느낌도 들었을 테고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설마 자기 자식한테 스트레스 받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겠어요? 다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좋게 얘기하며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했답니다. 사실 제가 시부모님 편을 드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시집살이커녕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차려주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절 막 말리면서 이러셨어요. 아이고 이리 나와. 네가 우리 집 복덩인데 설거지나 시킬 수는 없지. 어머님 밥을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야죠.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야말로 이리 나오세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아 괜찮대도 그러네. 너도 사돈데 귀한 딸인데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시키니? 내 아들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한테만 일 시키면 못된 시모 소리 들어. 에이 진짜로 제가 해도 된다니까요. 어머님 그럼 과일이라도 제가 깎을게요. 과일은 네 시아버지가 훨씬 잘 깎어. 가만히 앉아서 깎아주는 과일 받아 먹기만 해. 이렇게 시댁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설거지 하나 시킨다고 제가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하루는 시누이가 여행 갔다가 유명 빵집에서 사왔다면서 저한테 빵을 한가득 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이거 제가 1시간 넘게 줄 서서 사온 거거든요. 오빤 한두 개만 주고 언니 혼자 다 먹어요. 알겠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치사하게 왜 난 조금밖에 못 먹게. 아이, 오빤 배가 많이 나와서 그만 먹어도 돼. 그리고 오빠는 사업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잖아. 새언니는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알뜰살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 텐데 나라도 이런 거 챙겨줘야지. 시누이랑 시동생은 항상 남편보다 절 더 챙겨줬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마치 보물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진 심성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때문에 결혼 첫 명절 때 깜짝 놀랄 일도 있었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시댁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당황해하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많이 놀랐지? 이 친구들이 명절인데 고향에도 못 가고 혼자 외롭게 지낼 것 같아서 내가 좀 불렀다. 이런 좋은 날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 좋잖니. 결국 그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명절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고스톱 치는 법도 가르쳐줘서 같이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시아버진 집에 돌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명절 떡값이라면서 돈 봉투도 하나씩 챙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진 참 마음씨가 넓고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저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까지 주셨답니다. 새아가 이거 내 아들이랑 같이 쓰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거라.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 손주 품고 있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다. 몇 년 후 제가 둘째 아들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제가 시댁복 하나만큼은 제대로 받은 것 같더군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으니 자연스레 남편과 싸울 일도 없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쯤 되자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사업은 그때까지도 아직 잘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여보,
무슨 지역 광고를 이렇게 크게 해. 당신 돈도 별로 없으면서 적당히 해야지. 광고를 해야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투자야, 투자.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다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애들 키우려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은데 이렇게 큰 돈 쓸 일 있으면 나랑 상의 좀 하고 쓰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사무실에 쓸데없이 비싼 인테리어 장식까지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작은 사무실에 이런 비싼 액자가 왜 필요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당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사들이는 거야? 다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래. 당신이 뭘 알아? 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돈이 생기는 족족 쓸 생각부터 해. 당신 이렇게 경제관념 없는 사람이었어? 예전엔 알뜰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더니 나이 먹으니까 변한 거야? 뭐야? 갑자기 변한 남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고집이 워낙 세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 핑계로 씀씀이가 커지는 걸로도 모자라 결국은 사고까지 치고 말더군요. 원청 관계자한테 유흥적대를 했다가 걸려서 벌금까지 물게 된 겁니다. 여보, 진짜 미쳤어?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이 자꾸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집에 돈이 모이질 않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사업을 하려면 좀 정당하게 하던가. 뭘 모르면 아는 척 좀 하지 마.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고 싶어서 그런 방법까지 쓴 거 아니야. 남편이 사업한다고 고생하면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짜증이나 내고.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 죽겠네. 정작 답답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 지금 몇 년째 사업 잘 안 되는 거 내가 계속 버티고 기다려주고 있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업 당장 접고 그냥 취직이나 해. 자꾸 사업 핑계로 돈이나 갖다 쓰고 사고 치지 말고. 하지만 4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사업을 접고 취직을 한다는 게 뭐 그리 쉬운 일인가요? 말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을 진짜로 접으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기다림에 보답을 하지 못할 망정 술을 먹고 음주운전까지 하더라고요. 복장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배가 아프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님이 걱정도 안 돼?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프신지 살이 쭉 빠져서 가죽밖에 안 남으셨더라. 당신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어머님 아들이잖아. 이번 주 주말엔 나랑 같이 어머님 뵈러 병원에 좀 가자.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나 바쁜 거 알면 제발 좀 내버려둬. 그리고 우리 엄마지 당신 엄마야? 왜 이렇게 유난이야? 유난이 아니라 걱정되니까 그렇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인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그러다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라도 하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신이 이러는 거 완전 불효야.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질 않더군요. 결국 저 혼자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차도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하셨어요.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억지로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힘겹게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덕아,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다오. 난 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단다. 난 곧 세상을 떠날 운명이니 남아있는 네 아버지를 부탁하마. 아버지랑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네가 아버지 외롭지 않게 자주 들여다봐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조차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요. 오히려 실실 웃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제 손을 쓰다듬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고 아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족들 모두 슬퍼했지만 특히 시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몸도 잘 못 가누시고 계속 오열만 하셨어요. 여보, 가려면 나도 데려가지. 왜 혼자만 가는 거야? 당신 없이 나 혼자 남은 생을 어떻게 살라고? 두 분이 워낙 금술이 좋으셨다 보니 그만큼 슬픔도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 퇴근하고 시댁에 찾아갔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라 충분히 매일 오갈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설마 오늘도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아버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는 거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소고기죽 끓여왔으니까 얼른 이리로 와서 드세요. 많이 안 드셔도 되니까 몇 숟갈이라도 꼭 떠보시라고요. 저는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죽을 직접 먹여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드셨거든요. 그리고 전 집에서 싸온 밥이랑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소화 잘 되는 미역국이니까 내일 아침에 데워서 드시고요. 점심 땐 기운 나시라고 갈비탕 끓여놓은 거 여기 있으니까 꼭 데워서 드세요. 기운 없다고 또 끼니 걸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내일 와서 다 드셨는지 검사할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시댁을 드나들며 시아버지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한테 신경도 하나 안 쓰더라고요.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시댁에 갔는데 시댁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마당에 넘어진 채로 울고 계셨어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방금 네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나보고 글쎄 돈이 필요하다면서 1억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날 이렇게 밀쳐버리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지 뭐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그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돈을 요구한 사실도 몰랐고 이런 폐악질을 할 거라곤 더더욱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이가 아버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 시엠이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걸 그랬다. 내가 정덕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남의 자식을 정성을 다해 키웠더니 이 사단이 나는구나. 네? 남의 자식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윽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정덕인 내 친자식이 아니란다. 4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나랑 친했던 친구네 집에 불이 났어. 그 바람에 그 부부가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학교에 가 있던 정덕이만 살아남았지. 그때 정덕이가 8살이었는데 그 어린 것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우리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기로 한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란 얘긴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진 계속해서 저한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자꾸만 엇나가더구나. 동생들이 생기고 나선 자기랑 차별한다면서 맨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 맹세컨대 정덕이한테 동생들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절대 차별 같은 건 하지 않았단다. 뭘 하나 사주더라도 셋이 똑같이 사줬고 칭찬을 해줘도 똑같이 해줬어. 그런데 정덕이 그놈은 우리가 자기를 차별한다면서 동생들을 괴롭히더구나. 네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정덕이 그놈을 얼마나 싫어했는 줄 아니? 허구한 날 그놈이 욕하고 물건 뺏어가고 시빌 거니까 제발 나보고 오빠랑 같이 안 살면 안 되냐고 애원까지 하더라. 그래서 나랑 네 시애민 어떻게든 그놈을 착한 아이로 키워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단다. 잘못하면 호통도 치고 회초리도 들었고. 그런데 그놈은 나아지긴커녕 자꾸 사고만 치더구나. 동네 애들 때리고 다니고 공부하기 싫다면서 학교도 잘 안 다녔어. 그나마 우리가 어르고 달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긴 했다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한다. 말도 안 돼. 그이가 어릴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요? 아가씨랑 서방님도 괴롭히고요? 그래. 그래서 한 번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파양을 할까 하는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네 시애미가 울고불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나. 정덕이도 우리 자식이니 어떻게든 우리가 키워야 된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 자식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내 자식이 너무 중요했던 나머지 새아가 너한테 내가 큰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난 정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야. 내가 너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도 없구나. 아버님, 그이가 친자식이 아니면 어때서요? 제가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실 줄 아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말한 건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가 또 있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사실 우리 정덕이 정말 못된 놈이야. 학창시절에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20살이 넘어선 깡패 생활까지 하지 뭐냐. 게다가 20대 때 사람을 때려서 전치 12주가 나오게 하는 바람에 교도소까지 갔다 왔단다. 내 아들한테 전과가 있다는 걸 너한테 말하면 도망갈까봐 여태까지 얘기도 하지 못했어. 말도 안 돼. 그이한테 전과가 있다고요? 게다가 깡패 생활했다는 건 또 뭐예요? 아버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우리 정덕이 널 만나기 전에 결혼도 한 번 했었다. 정덕이 그놈이 20대 때 잠깐 서울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술집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지 뭐니. 내가 그놈한테 시골에서 농사지는 여자도 좋고 베트남 여자도 좋으니 술집 여자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반대할 거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더구나. 결국엔 그놈 고집에 못 이겨서 결혼 자금만 줬더니 둘이서 조용히 결혼식까지 하고 살더구나. 그나마 잘 살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말았어. 저는 시아버지 입에서 연이어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얘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아의 전과자인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 번 했었다뇨.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그 여자랑 헤어지더니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구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테니 제발 받아만 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 자식으로서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구나. 자식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겠니? 한 번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빌어본 적 없는 애라 이번엔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받아준 거야. 그런데 그놈이 결혼을 한다고 널 데려왔는데 세상에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참한 아가씨지 뭐니. 그런 널 보고 내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그동안 사고만 치고 살던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못난 과거 때문에 너한테 버림받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차마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 아버님, 그래서 그동안 다 같이 절 속이신 거예요? 서방님이랑 아가씨까지 전부 다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우리 애들한테 입단속 철저히 시켰단다. 세아가,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널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처럼 착한 애를 우리 정덕이 옆에 붙여두려고 그동안 널 속였으니 난 죽어도 싼 죄인이야. 그래서 늘 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놈 본성은 어딜 가질 않더구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잘 사는 것 같더니 또 돌변을 하더라고. 수시로 사업 핑계로 나한테 돈을 뜯어가고 막마른 기본에 이젠 이렇게 돈 안 준다고 아비한테 폐악질까지 하는 놈이 되어버렸어. 키워준 부모도 못 알아보고 저러는 걸 보니 그놈은 사람 되긴 그른 것 같구나. 너무 늦었지만 정덕이 그 자식 절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다. 세아가 제발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떠나거라. 이러다가 너랑 우리 손주들까지 해코지 당할까 봐 내가 무서워 죽겠다. 저는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세상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저를 속인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쓰럽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자식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온 가족이 절 은인처럼 떠받들고 잘해줬던 거잖아요. 게다가 그게 단순히 절 속이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저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다 못돼 먹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댁 식구들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를 일단 병원으로 모신 후 시동생과 신우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과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분노한 시동생과 신우인 곧장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 저는 그 둘과 함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까지 일한다더니 사무실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서 집어 던진 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조정도, 넌 이 상황에 한가하게 휴대폰 게임이나 하는 걸 보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자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뭐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쟤네들은 또 왜 왔어? 왜 왔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아버님한테 가서 무슨 짓 했어? 1억 원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더니 못 준다고 하니까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왔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난 또 뭐라고?
아유, 다들 더럽게도 할 일이 없나 보네. 겨우 그거 따지려고 서울에 있는 쟤네들까지 불러가지고 내 사무실에 쳐들어왔냐? 겨우 그거라고? 내가 그것만 알고 있는 줄 알아? 당신 깡패 생활까지 하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며.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정가 있는 거 속이고 멀쩡한 사람인 척 속인 거 사기 결혼이라고. 게다가 당신 아버님 친자식도 아니라면서? 참나, 그 영감탱이가 그렇게 말하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친자식이 아니면 어쩔 건데? 그리고 남자가 20대 때 기운이 팔팔해서 잠깐 힘 좀 쓰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그래, 나 깡패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은 손 털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당신을 때리길 했어? 뭘 했어? 왜 지나간 일 가지고 이 난린데? 그래, 난 안 때렸지. 근데 아버님한테 못된 짓 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손찌검부터 하는 그 벌을 못 버리고 하늘 같은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옛말에 낳아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더 크다고 했어. 당신이 부모 잃고 혼자 됐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당신 거두어서 정성으로 키워주셨잖아. 남의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버님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 아무리 깡패 출신이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알아야지. 당신은 진짜 상종 못할 페류나 중에 페류나야. 친자식도 아닌데 페류난 무슨. 내가 언제 키워달라고 했나? 자기들이 좋아서 키워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딴 짓 하는 게 당연하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아버님한테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눈에 아주 불을 켜고 성질만 부렸잖아. 당신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게다가 당신 어머님 아프실 때 병원도 한 번 안 찾아갔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머님은 당신 키우면서 내 자식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애지중지 하셨을 거야. 그게 바로 부모니까. 그런데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병문안도 한 번 안 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눈 하나 안 깜빡거리더라. 그러고 보니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손잡고 얘기하실 때 실실 쪼갰었지? 그때 내가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마지막 인사를 하던 어머님 앞에서 실실 쪼개던 그 의미가 뭐냐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걸 몰라서 묻냐?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서 웃은 거 아니야. 너 그 할망구가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얼마나 잔소리 심하게 했는 줄 알아? 아, 물론 잘해줄 때도 있긴 있었지. 근데 그럼 뭐해?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하면서 노이로제 걸리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 할망구랑 영감탱이가 나 친자식 아니라고 평생 차별했거든? 남편의 입에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계속 나오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동생이 나섰어요. 형,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형이 우리랑 차별받았다고? 어떻게 형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차별받은 건 우리 쪽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형이 차별받는다고 느낄까봐 오히려 형한테 더 잘해준 거 몰라?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사고만 치는 형을 더 챙겼다고. 그래도 난 형한테도 나름 상처가 있겠지 싶어서 여태까지 서운한 거 다 참았어. 솔직한 마음으론 형이 자꾸 사고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대할 때마다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꾹 참은 거라고. 그런데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지니까 좋아서 웃은 거라고? 친자식 아니라 평생 차별받았다고? 이제 보니 넌 아주 사람 되긴 글렀구나. 이젠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형이 형 같아 형 대접을 해주지. 형 대접 좋아하시네. 너도 솔직히 내가 친자식 아니라서 나 깔보고 있었잖아. 너 대기업 다닌다고 속으로 나 무시하고 있었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아주 그냥 무식한 집구석이라 그런지 그 자식들도 다 무식하네.
이런 집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게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그러자 이번엔 신우이가 남편한테 달려들더군요.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가 끔찍하게 뭐가 끔찍해? 인간 같지도 않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오빠라고 불렀던 내가 더 끔찍해. 넌 네가 어릴 때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작은 오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만 샘나는 거지? 그러게 어릴 때부터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마 그 눈물이 한강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야.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난 너 같은 인간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어. 적어도 사람이 잘나지 못해도 정상적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진짜 버릇없게. 야, 이 손 안 놔? 너 오늘 나한테 한 대 맞아 정신 차리지? 신우인 남편과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저는 그 사이로 가서 신우이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남편의 손목을 잡아채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 술집 여자랑 결혼도 한 번 했었다며. 여태까지 날 잘도 속였네.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꼬우면 이혼하던가. 너랑 이혼하면 내가 뭐 아쉬워할 줄 알아? 난 다른 여자 또 만나서 재혼하면 되거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너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야, 너 지금 나 때렸냐?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뺨을 때려? 하늘은 개뿔. 너같이 더러운 게 하늘에 뒤덮고 있었으면 이 세상 이미 멸망했겠다. 왜? 넌 아무한테나 손찌검 함부로 하면서 난 겨우 뺨 한 대도 못 때리냐?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나 때렸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 속인 거 이걸로 퉁치면 되겠네. 서로 잘못했으니까 다 없던 일로 하고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뭐? 겨우 이걸로 퉁을 쳐?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자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디서 감히 또 손을 올려? 너 한 대만 더 때리면 내가 그땐 가만 안 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폐악질을 했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시동생과 신우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죠. 갈 곳이 없어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 신우이랑 시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에 대해 입 다물라고 했어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새언니를 속이고 저 못된 오빠랑 애까지 낳고 살게 한 거 너무 미안해요. 오빠도 나쁜 사람이지만 저희 가족들도 다 나쁜 사람이에요. 새언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여태까지 오빠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던 거 죽을 때까지 사죄드릴게요. 정말 새언니한테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저희 형이랑 우리 가족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형수님처럼 좋은 분이 괜히 우리 형이랑 엮여서 굳이 겪지 말아야 될 일까지 겪었네요. 저희 가족이 너무 원망스러우시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형수님의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만 있다면 저희 가족한테 욕을 해도 좋고 절 샌드백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때리셔도 좋아요. 우리 가족은 그래도 싸니까요. 형수님, 그래도 형수님 덕에 정말 즐거웠어요. 개차반 같은 형 때문에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만 많았는데 형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웃을 일이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까이 살면서 많이 들여다봐 주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일같이 저희 아빠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식인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형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형수님, 저희 형하고 이혼하고 다신 상종하지 마세요.
우리 형 같은 인간은 형수님한테 절대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은 버리고 이제 조카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신우이랑 시동생이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동생과 신우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후 돌려보냈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했는데 거기에 더해 시아버지가 저에게 목돈을 주시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한들 널 속였던 그 세월이 용서가 되진 않겠지. 그래도 네가 우리 손주들이랑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구나. 세아가, 난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너무 좋았단다. 난 죽을 때까지 널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게야.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렴. 비록 내 아들하고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잖니. 세아가, 앞으로 꼭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아들 같은 놈은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았거든요. 비록 제가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만큼은 다들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속인 건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그만큼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시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군요. 그 이후 시아버진 전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 파양소송을 통해 전 남편을 파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시동생 집에서 지내고 계신데요. 저도 깡패 출신인 전 남편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애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얼마 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잘 지내시죠? 제가 이렇게 연락하면 새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 오빠 어떻게 됐는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오빠 그놈 우리 아빠한테서 파양당하고 지원 끊기니까 회사가 홀딱 망해버렸나 봐요. 간간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니까 뻔뻔스럽게 새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절대 전화 받아주지 말고 어디 사는지도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 말아먹었다는 소식에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 사업도 전부 다 시아버지 돈으로 한 거였을 텐데 이젠 시아버지의 지원은커녕 가족마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얘기를 하나 봅니다. 친자식보다도 더 잘해줬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뒤통수만 치니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전 남편보다 절 더 많이 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희 애들만큼은 전 남편의 성격을 단 하나라도 닮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당사자인 전 하늘이 뒤집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인생에 쓴 경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